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50대 여성이에요. 작년 봄 저희 집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침에 배달 나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느닷없는 남편의 죽음에 황망하기 그지없어서 장례가 끝나고도 한동안 산송장처럼 지냈어요. 제가 쉽게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가장을 잃은 슬픔보다는 제 남편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20대 초반에 결혼해 노점 장사를 시작으로 40이 다 되어서야 번듯한 우리 가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날 이때까지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본 채 일만 하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우리 둘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우리 집을 가질 수 있고 내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고 돈 걱정 없이 시집장가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 세상을 떠나다니 남편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더라고요. 이제 돈도 제법 벌었겠다. 좋은 시절 함께 즐기며 살아갈 것만 남았는데 왜 하필 이럴 때 하늘은 내 남편을 부르신 건지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자기 주머니를 채우겠다고 남편 몫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지 뭐예요. 그간 없이 살 때부터 피라냐처럼 우리 부부한테 달라붙어 돈을 뜯어먹던 인간들이 끝까지 배은망덕한 짓들을 벌이는데 정말 치가 떨리게 싫더라고요. 남편 가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삼키던 저는 악착같이 달라드는 시댁 식구들을 상대할 힘도 없었죠.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사망 사유를 듣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지 뭐예요. 남편의 죽음이 마치 내 탓인 것처럼 몰아가며 남편 유산을 뺏어가려고 혈안이 됐던 시댁 식구들은 급변한 상황 앞에 제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재산도 지키고 복수까지 할 수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남편의 죽음에 얽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모르긴 해도 서울 시내에서 집값이 싸다는 동네는 다 돌아가며 살아본 것 같아요. 무일푼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가정을 이루셨던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생활은 늘 궁핍했어요. 이제 좀 단칸방을 벗어나나 싶으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번엔 좀 집을 넓혀가나 싶으면 자식이 다쳐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부모님 두 발을 꽉 붙잡고 앞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17살이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은 막 월세를 벗어나 염리동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으로 이사 가던 날 방 3개짜리 집으로 간다고 온 가족이 엄청 들떴던 기억이 나네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펴고 5 식구가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지나고 보니 당시엔 그저 평범했던 순간이 시간이 지나 추억으로 남게 되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듬해 상고를 졸업한 저는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말이 격리지 온갖 잡일을 다 하는 자리더라고요. 게다가 사무실에서 나이도 제일 어린 막내라서 선배들 심부름까지 도맡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다는 사실에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웠었는데 제가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게다가 군에서 제대한 오빠까지 취직을 하면서 집안 살림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공부 잘하는 막내는 대학에 보낼 수 있었을 정도로요. 꼬박 3년을 직장 생활을 한 저는 저희 회사 단골 회식 장소인 갈빗집 사장님 주선으로 만난 남자와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 갈빗집에서 정육실장으로 있었어요. 20대 중반에 정육실장을 맡는 건 흔치 않은 경우였어요.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얘기였죠. 남편은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정육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경력은 꽤 되는 편이었어요. 우리 또래에 중졸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에 솔직히 처음엔 남편과의 만남이 탐탁치 않았어요. 갈빗집 사장님이 나를 얼마나 깔봤으면 이런 남자를 소개했을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희 사장님과 친한 분이 소개하는 거라서 거절할 수 없어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한 것 같더라고요. 여자를 따로 만나본 건 처음이라면서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모습은 은근히 귀엽기까지 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저 학벌 하나 가지고 내가 색안경을 쓰고 봤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편견 없이 만나보기로 했고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집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형편이 넉넉치 않다 보니 부모님께 기댈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박라연 시인의 식구처럼 가끔 전기가 나가도 좋았다고 할 만큼 신혼생활은 달달했어요. 둘 다 좁은 집에서 식구들과 북적이고 살다가 단둘이 살게 되니 기분도 묘하고 뭘 해도 재밌더라고요. 마치 소꿉장난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신혼의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그해 겨울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에서 바로 잘렸거든요. 적은 돈을 주고 부릴 격리는 차고 넘치는데 연차도 있고 유부녀인 저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죠.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제 퇴사는 제가 결혼을 하던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라더군요. 결혼식 올리자마자 내보내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 준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요즘 같으면 소송이니 뭐니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퇴사가 결정된 저는 격리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당시 IMF로 대한민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탓에 고졸 유부녀 격리직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거든요. 있는 직원도 자르는 마당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래서 시작한 일이 식당 서빙이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나마도 어렵게 들어간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 직장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 가게에 손님도 줄어들고 그러니 일손을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저는 또다시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무렵제 남편도 실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빗집 사정이 전보다 많이 안 좋아져서 사장님은 업종을 바꾸셨고 그러다 보니 정육을 맡고 있던 남편이 필요 없어진 거였죠. 하루아침에 부부가 실직을 하게 되자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주변에선 사지 욕심 멀쩡한 20대 부부니 뭐든 해서 먹고 살지 않겠냐고들 했지만 젊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들 하는 소리였죠. 게다가 제가 출산을 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돈을 벌 일손은 하나 줄게 된 터라 더 암담하기만 했어요. 없는 살림에 애까지 태어나자 남편은 가장의 무게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다음 달 월세 내는 것도 막막한 상황에 자식까지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저는 당장 일을 할 수도 없는 사정이었으니 남편 혼자 세 사람의 인생을 어깨에 짊어져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나이답지 않게 의젓한 사람이라서 힘든 내색 한번 않고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더라고요. 첫 아이의 탄생은 세상 무엇보다 기쁜 일이어야 했지만 당시 우리 부부에게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큰애한테 미안하기만 해요. 우리보다 나은 부모를 만났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을 테니까요. 저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100일도 안 된 아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일을 시작했어요. 아직 몸이 무거운 데다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가서 일당을 벌어야 아이 기저귀 값도 하고 우리 식구 반찬값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일터로 향했죠. 우리 부부는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일을 했어요. 한여름 땡볕 아래서 숯불 피우는 일도 하고 칼바람에 뺨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한겨울에도 식당에서 찬물로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낭떠러지 끝에 겨우 매달려 사는 기분이었어요. 한 발만 삐끗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용직을 전전하던 남편과 저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가진 돈을 털어 장사를 시작했어요. 번듯한 식당은 아니고 길거리 포장마차였죠. 낮에는 닭꼬치와 떡볶이, 어묵 등을 팔고 밤에는 술과 안주거리들을 팔았어요. 장사가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그놈의 자리싸움을 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모처럼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사를 하다가도 단속반이 뜨면 장사고 뭐고 때려치고 도망 다녀야 하는 것도 눈물 나게 서럽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에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그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며 장사하기를 2년. 저희 부부를 예쁘게 봐주신 주차장 사장님 덕분에 저희는 단속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주차장 입구 쪽에 자리를 내어주셨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단속 걱정 없이 꾸준히 장사를 하게 되자 단골도 생기고 매상도 많이 늘어서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에 첫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둘째만큼은 생활이 안정되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살림에 어떻게 애를 둘이나 키우나 싶어 중절 수술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낳으면 어떻게든 키울 수 있어. 우리 승우도 그 어려운 상황에 태어났지만 잘 자라고 있잖아. 지금이야 여유가 없어서 힘들긴 하겠지. 그래도 지나고 보면 낳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걸.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낳자. 낳아서 보란듯이 잘 키우자고. 그거야 그렇지만 내가 자리 비우는 동안 자기 혼자 어떻게 장사를 해.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도 애를 둘이나 맡기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몫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장모님께는 당장은 몰라도 우리 형편 좀 나아지면 그동안 못한 효도 제대로 해드리면 되잖아.
지금은 앞만 보고 가자. 신세 갚는 건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아이를 낳는 게 이렇게 염치 없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 말대로 앞만 보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출산을 감행했어요. 둘째로 딸아이를 출산한 저는 이번에도 3, 7일이 지나자마자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이제는 두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전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열심히 사는 만큼 돈도 따르더란 거예요. 물론 주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지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부모님 사정처럼 돈이 좀 벌리면 그만큼 나갈 구멍도 생기더라고요. 특히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말이죠.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동생들 학비며 결혼식 때마다 목돈을 보내야 했고 시댁에서는 그걸 당연한 걸로 인식하더라고요. 저희 사는데 도움 하나 안 주면서 어쩌면 받을 건 그렇게 따박따박 받아가는지 정말 염치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문제는 남편조차도 그런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죠. 도련님 결혼하는데 왜 우리가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줘야 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시작했잖아. 우리라고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닌데. 당신도 참, 내가 맞이잖아. 형이 돼서는 동생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리고 내가 그만큼 일하잖아. 당신 혼자 번 돈 빼다가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 번 돈 내 동생 결혼하는데 보태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어머머? 그게 당신 혼자 번 돈이야? 나도 같이 벌었어.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우리 엄마가 우리 승우, 승희 키워주시는데 당신이 용돈이라도 제대로 드린 적 있어? 없잖아. 그런데 왜 자기 형제한테는 그 큰 돈을 선뜻 내놓겠다는 거냐고. 아니, 내가 장모님한테 못한 건 또 뭔데? 어버이날이랑 생신 때 용돈 두둑히 드리잖아. 다른 집 사위들을 봐. 누가 그렇게 철철이 다 챙기고 사는지. 나나 되니까 그 정도라도 하는 거라고. 어버이날이랑 생신은 당신 부모님한테도 챙기잖아. 그게 어떻게 우리 엄마가 손주를 키워주신다고 답례를 하는 거냐고. 계산을 하려거든 제대로 해. 매번 시댁에 목돈이 들어갈 때마다 남편과 저는 말다툼을 했어요. 다른 때는 멀쩡하던 남편이었지만 이상하게 자기 집에 돈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도 편파적이고 관대했어요. 정작 도움은 제 친정에서 받으면서도 그건 그거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더 화를 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남편은 자기 뜻대로 하는걸요. 이럴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터진다니까요. 사람이 8, 9번을 잘하고도 한두 번 크게 잘못하면 결국엔 잘못한 것만 기억되잖아요. 아무리 생활력이 강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보여도 시댁 식구들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 때문에 점점 더 남편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벽에 대고 소리치는 꼴이라서 언제부턴가는 시댁과 관련된 돈 문제에는 아예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10년 넘게 노점 장사를 하며 살던 우리 부부는 남편이 40을 앞둔 시점에 길거리 장사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가게가 생겼거든요. 아직 전세살이는 못 면했지만 우리 가게가 생겼다는 사실이 내 집을 마련한 것보다 더 기쁘고 뿌듯했어요. 왠지 오랜 노고를 보상받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 가게에 애착이 갔어요. 노점을 할 때는 길거리에서 팔기 좋은 저렴한 음식을 팔았지만 가게를 차리고는 단가가 있는 메뉴로 바꿨어요. 처음엔 고깃집을 할까도 했는데 그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곱창집으로 결정을 했어요. 남편이 정육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마장동에 지인들도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도 받을 수 있었어요. 고기 손질부터 주방 일은 남편이 관리하고 저는 주로 홀을 맡아서 했어요. 처음엔 둘이서 시작했던 가게는 손님이 늘기 시작하면서 주방과 홀에 직원을 쓰게 되었어요. 싱싱한 재료로 다른 집들보다 푸짐하게 내놓다 보니 한 번 오신 분들은 잊지 않고 멀리서도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돈 버는 재미에 몸이 힘든 줄도 모를 정도로 신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동안 꽉 막혀있던 혈관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매상은 나날이 늘어갔고, 그러는 사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은행에 돈도 쌓아놓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살만해지자 또다시 시댁에서 저희 살림에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신우이였어요. 큰오빠, 나 오빠네 가게에서 일 좀 하면 안 돼? 우리 애들 학원비 대려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야 할 판이거든. 남의 집 가서 눈치 보며 일할 거 뭐 있어? 큰오빠 가게에서 일하면 되는데. 안 그래? 난 힘든 일은 못하니까 카운터 보게 해줘. 어머 아가씨, 그건 안 되죠. 카운터 일이 돈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골 손님들 관리도 하고 손님들이랑 직접 마주하면서 서비스며 음식 맛이 어땠는지도 관리하는 자리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가씨한테 시켜요? 정 하려거든 홀 서빙을 하세요. 올케 언니 말 정말 이상하게 하네요. 언니도 하는 거 내가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 언니보다 머리 좋아요. 언닌 고작 상고 출신이지만 난 인문계 나왔다고요. 성적 안 돼서 인문계도 못 간 주제에 누구한테 평가질이야. 평소에도 툭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다고 제 앞에서 잘난 척하더니 또다시 그 소리를 하는데 정말 질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아는 신우이라면 분명히 가게돈에 손을 댈 게 뻔했거든요. 그럼 남편은 끝까지 자기 동생 편을 들 테고 그럴 때마다 저는 소가리를 할 게 뻔한데 그걸 어떻게 두고 봐요. 아가씨가 인문계 출신이건 아니건 절대 카운터는 안 돼요. 그리고 동계사는 인문계 출신인 아가씨보다 경리 출신인 내가 더 잘해요. 그쪽은 내가 전문가라고요. 그러니까 카운터는 넘보지 마세요. 그러자 신우이는 제 남편한테 징징거리며 카운터를 보게 해달라고 졸랐고 역시나 남편은 제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버럭 소리쳤어요. 싫다니까. 아무리 자기 동생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 가게 매출을 관리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경력도 없는 사람한테 맡겨?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아가씨 여기서 일하는 거 용납 못해. 아가씨도 잘 들어요. 홀서빙 아니면 나도 아가씨 못 받아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발톱을 세우고 강하게 나가자 남편도 신우이도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고부터 홀에서 사건 사고가 수시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주문받는 순서대로 음식을 내줘야 하는데 자기 멋대로 가져다 주지를 않나 엉뚱한 테이블에 갖다 줘서 항의가 들어오기 일쑤였거든요. 거기다 자기 기분에 따라 손님한테 틱틱거리는 통에 제가 나서서 사과를 하기 바빴어요. 그뿐 아니라 홀에서 일하는 직원들하고도 툭하면 말다툼을 해서 직원 관리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졌나 몰라요. 마치 자기가 가게 주인이라도 되는 양 어찌나 꼴값을 떠는지 제가 봐도 눈꼴 시릴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동생이라고 편을 드는 거 있죠. 여보, 그냥 아가씨 내보내. 하루가 멀다 하고 직원들이랑 싸우고 사고치는데 나 정말 지쳤어. 손님들한테도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아? 이러다가 정말 매상 떨어진다고. 이 사람아, 그런다고 동생을 어떻게 내보내.
당신이 잘 좀 타일러서 데리고 있으면 되잖아. 손윗사람이 아랫사람 감싸줘야지. 안 그래? 이게 감싼다고 될 일이야? 정 그렇게 자기 동생 감싸주고 싶으면 주방으로 데려가. 거기서 죽을 수든 밥을 하든 하라고. 우리 이제 겨우 돈 좀 만지고 살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손님 일타간 나중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그래도 괜찮으면 아가씨 오래 둘게. 결국 남편은 자기 동생을 주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며칠 뒤 시누이는 일을 그만두고 나갔어요. 비위가 상해서 곱창 냄새 맡으며 일 못한다는 게 이유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가게를 계약하고 온 거예요. 그것도 서울 외곽 쪽에 말이죠. 당신 이게 뭐야? 가게 이전하려고? 그런 거면 나랑 상의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혼자 이런 걸 결정해? 그런 거 아니야. 잘 되는 가게를 왜 옮겨? 우리도 슬슬 분점을 차려야 할 거 아니야. 마침 마땅한 자리가 나왔길래 계약한 거야. 목도 좋고 가게세도 저렴해서 딱이더라고. 남편이 뜬금없이 분점을 내겠다고 한 건 시동생 때문이었어요. 시동생 내외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동생네 돈 좀 벌어준다고 계약을 해주고 온 거예요. 상의 한마디 없었다는 거에 화는 났지만 워낙 장사가 잘 되고 있던 터라 분점을 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분점을 차리고 나니 남편이 할 일이 배가 되고 말았죠. 한동안 본점과 분점을 오가며 주방 관리를 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주방에 사람을 두고 남편은 관리 정도만 하고 있었기에 본점 장사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 걱정만 했어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다행히 분점은 오픈을 하고 반년도 안 돼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거의 분점에 살다시피 하며 주방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될 거란 믿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남편이 분점에 가 있으니 나라도 본점을 지켜야 해서 분점은 오픈 때 가보고 이후로 가보지 못했는데 하루는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엄마도 분점 가봤지? 거긴 완전 형제 식당이더라. 주방은 아빠가 보고 카운터는 고모가 보고 홀 서빙은 작은 아빠가 하던데? 엄마도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오픈 때 가봤을 때는 카운터도 그렇고 홀도 다 베테랑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자기 동생들로 갈아치웠다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분점을 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하루는 연락 없이 분점에 들이닥쳤더니 시누이가 카운터 밑으로 쓱 숨지 뭐예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말이죠. 홀 서빙을 하던 시동생은 되도 않는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형수, 오해하지 말아요. 가게가 바쁘대서 내가 잠깐 땜빵 해주는 거니까. 그러자 남편이 주방 안쪽에서 헐레벌떡 달려나와서는 되려 저한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당신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왜? 내가 한눈이라도 팔까봐 감시하려고 온 거야? 내가 당신 감시까지 받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왜 오바야? 누가 당신 감시하러 왔대? 승희가 가게에 아가씨랑 도련님이 있다고 해서 인사라도 할까 하고 온 거야. 어차피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된 거 아가씨한테 장부 정리하는 법도 가르쳐줄 겸 해서. 근데 당신 나한테 죄 지은 거 있어? 왜 이렇게 놀래?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그땐 그저
자기 동생들 가게에 불러들인 걸 나한테 들켜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그 외에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남편은 제 눈을 피해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동생 시누이도 다들 한통속이 돼서는 저만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제가 분점을 기습한 뒤 남편은 분점 주방에도 실장을 두고 수시로 본점에 들렀어요. 이제 슬슬 분점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는 남편의 딴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요. 이유야 어쨌든 남편이 일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었어요. 우리 부부도 이제 50이 넘어가고 아들, 딸이 다 시집 장가를 가고 나니 서로의 건강을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보, 우리도 환갑쯤 되면 가게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자. 그동안 돈 버는 데만 급급해서 남들 다 가는 동남아도 한번 못 가봤잖아. 애들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는데 이젠 우리 부부 위해서 살아야지. 남들처럼 맛집도 다니고 명품도 사보자. 당신 구두도 사고 내 백도 사고 우리도 이제 보란듯이 돈 좀 쓰면서 살아보자고. 그동안 당신 고생 참 많았어. 1년 365일 주방일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었어. 포장마차 할 때는 또 어땠고. 생각해보니 우리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한테는 내가 미안한 게 참 많아.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그때는 그 말이 그동안 함께 고생한 전우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분점에 들렀다 온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저는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춰 본점으로 출근을 했고요. 그런데 막 장사를 시작하려던 그때 시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며 빨리 오라더군요.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시동생이 왜 이제야 왔냐며 울먹이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죽음을 예감했어요. 터덜터덜 남편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걸어갔더니 이미 남편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옆에서 경찰인지 병원 직원인지 제게 말을 걸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남편이랑 했던 얘기들만 귓가에 맴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흔들며 말했어요. 여보,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 당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우리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니고 명품도 사자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여보, 눈 좀 떠봐. 여보, 여보. 저는 흰천에 덮인 남편을 흔들며 악을 쓰고 울어댔어요.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살겠다 싶으니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이대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을 울부짖고 나니 저도 모르게 기운이 빠져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 녀석과 딸아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펑펑 울었고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시동생이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서둘러 아이들과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남편과 살아온 시간 동안 내 기억 속 남편은 늘 일에 지쳐있던 모습뿐이라서 더 남편의 죽음이 서글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찍 갈 거 죽어라 일만 하지 말고
좀 즐기고 살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일만 하다 간 건지 안 됐고 불쌍했어요. 장성한 자식들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집에 돌아온 저는 딸아이가 사다 둔 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몸을 추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꿈에 찾아왔지 뭐예요. 남편은 담담한 표정으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 핸드폰 좀 찾아줘. 핸드폰? 고작 그 말하려고 나 찾아온 거야? 여보, 여보! 꿈에서 깬 저는 잠시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싶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꿈에 나와서까지 자기 핸드폰을 찾는 걸 보면 거기에 중요한 뭔가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 녀석한테 전화해 아빠 핸드폰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사고 후 파손된 차량은 공장에 들어갔고 나머지 소지품은 경찰서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 작은아빠랑 고모도 아빠 핸드폰을 찾더라. 장례식장에서 나 보자마자 아빠 핸드폰은 어디냐고 묻던데 거기에 뭐 중요한 거라도 있나? 그래? 안 그래도 내 꿈에 네 아빠가 나와서 자기 핸드폰 어딨냐고 찾더라고. 송준아, 너 지금 담당 경찰서 가서 아빠 핸드폰 좀 찾아와. 아무래도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아니다. 엄마랑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일단 옷부터 챙겨 입었어요. 몇 분 뒤 아들이 차를 끌고 저희 집으로 왔길래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그런데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던 핸드폰을 조사가 끝난 뒤에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 경위 파악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이죠.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핸드폰이 교통사고랑 무슨 관련이 있길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졌죠. 그런데 다음날 일찍 시동생과 시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가게 일 때문에 그런가 싶어 집에 들였더니 글쎄 이것들이 그러지 뭐예요. 형수, 장례도 끝났으니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왔어요. 사실 형이 살아있을 때 분점은 우리한테 주기로 했었거든요. 형한테 혹시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점을 왜 도련님이랑 아가씨한테 줘요? 그 가게 여는데 두 사람이 투자한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난 그이한테 그런 얘긴 들은 적도 없어요. 올케 언니, 언니가 못 들었다고 해서 큰오빠가 한 말이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죠. 가게 사람들 앞에서 큰오빠가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증인 달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설사 그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쳐도 말 한마디에 수억짜리 가게를 내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 그이 장례 치른 지 이제 3일 됐어요. 남도 아니고 형제가 죽었는데 어떻게들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그간 그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형제들 일이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사람한테 어떻게 이래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눈앞에 앉아있는 시누이와 시동생이 인간같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돈에 눈이 먼 괴물들 같더라니까요. 작은 오빠, 내가 이럴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진작에 각서라도 한 장 받아놓자고 했잖아. 암튼 난 이대로 가게 포기 못해.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야겠으니까 옳게도 그렇게 알아두세요. 형수님,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요, 우리 형 가게 순순히 형수한테 안 뺏겨요. 솔직히 우리 형 죽은 거 형수 책임이잖아요. 형수가 우리 못 믿고 형한테 분정 관리하라고 닥달만 안 했어도 형이 매번 분정까지 왔다 갔다 했겠어요? 형수 욕심이 우리 형 죽인 거라고요. 나 형수가 괘씸해서라도 내 형 몫의 재산 받아낼 겁니다. 내 형 죽인 당신한테 온전히 안 내준다고요. 시동생은 급기야 제가 제 남편을 죽인 거라면서 남편 몫의 재산까지 요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골이 다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으니 다들 돌아가라고 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가 돌아간 뒤 한참을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어요. 정말 나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걸까? 내 욕심 때문에 남편이 제 명에 못 죽고 먼저 간 걸까? 마치 모든 게 내 잘못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제 찾아갔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아들 녀석을 불러 함께 경찰서에 갔더니 팔에 깁스를 한 젊은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여자는 저를 보자 고개를 푹 숙이고는 벌벌 떨었어요. 그때 담당 경찰이 다가와 제게 남편 교통사고의 원인을 설명했어요. 차 안에서 치정 싸움이 있었고 여자 쪽에서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가 난 거라고 하더군요.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고 지점 인근 CCTV에 이 여자분이 잡히더라고요. 남편분 휴대폰을 문자를 토대로 수사를 해보니 이 여자분 집에 블랙박스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경찰 말에 따르면 남편은 팔에 깁스를 한 젊은 여자랑 수년 동안 내연관계였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남편 가게에서 일하던 홀 직원이었다더군요. 시동생과 시누이도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걸 저한테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남편한테서 가게를 뺏으려고 했더라고요. 궁지에 몰린 남편은 내연녀한테 이별을 통보했고 제게 외도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빌려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시누이가 그렇게 놔두지 않았던 거죠. 내연녀를 시켜 어떻게든 제 남편과 관계를 이어가라고 부추겼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가게를 넘겨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게를 뺏으려고 자기 형이자 오빠를 겁박해 더러운 짓거리까지 꾸미다니 정말 인간 말종들인 거죠. 그날 남편이 아침 일찍 분점으로 향했던 것도 내 언니한테 임신했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임신 얘기는 거짓말이었죠. 남편이 함께 산부인과에 가자고 차에 태우자 거짓말이 밝혀질 게 두려웠던 여자가 핸들을 꺾으며 난동을 부렸고 마주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였죠. 크게 다친 남편과 달리 한쪽 팔만 부러진 여자는 제 시동생한테 전화해 상황을 알렸고 시동생 지시에 따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들곤 도망을 쳤던 거예요. 죄송해요, 사모님. 전 정말 사장님이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난 그저 작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정말이에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순간 온몸에 피가 빠르게 흐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죽은 남편도 눈앞에 내연녀도 심지어 이 짓거리를 버리고도 가게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던 시동생 시누이가 다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내막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이 불쌍하다고 밥까지 걸러가며 시리에 빠져있던 내가 한심했어요. 나머지 일은 경찰에 맡기기로 하고 아들 녀석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리곤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해장국집에 들어가 해장국 한 그릇 해치웠죠. 이제야 좀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 녀석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멀쩡해. 바람피다 죽은 남편이니 슬퍼해줄 이유도 없고 잘 됐지 뭐. 이놈이고 저놈이고 죄다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인데 내가 누구 걱정을 하고 누굴 불쌍하다 생각했던 건지 원. 승우야, 이제 엄마는 다른 사람 걱정 그만하고 내 걱정만 하고 살 거야. 내가 개처럼 번 돈 딴 놈들 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라고.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50년은 더 써야 되니까 펑펑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충분히 즐기면서 살란다. 그러니까 너도 엄마 재산 탐내지 말고 네가 벌어서 살 생각해. 알았지?
아들 녀석은 피식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핸드폰에 남은 내연녀의 흔적들 덕분에 사고의 진상은 밝혀졌고 시동생과 시누이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특히 시동생은 내연녀를 시켜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오라고 시키는 등 수사에 방해를 한 점 등이 추가되었죠. 이번 일로 시댁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동생들이 지 장남을 잡아먹었다고 시어머니가 길길이 뛰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이후 저는 분점에서 시누이랑 시동생을 내쫓고 본점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 직원 몇 명을 분점으로 보냈어요. 직급도 월급도 올려주었더니 좋아들 하더군요. 그리고 내연녀 앞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어요.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에 대한 죗값도 받아야겠지만 제 남편과 놀아났으니 당연히 저한테도 죗값을 치러야죠. 기껏해야 1, 2천만 원으로 용서받을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정말 나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했어요. 난생 처음 명품관에 가서 명품백도 샀고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유럽 여행 패키지도 신청해서 다녀왔어요. 내 가슴에 상처 입힌 인간 돈으로 백도 사고 여행도 간다 생각하니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금융치료 하는 모양이에요. 비록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은 당했지만 남편이 벌어놓고 간 돈은 저를 배신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그 돈으로 금융치료 받아가며 오래오래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응원해주시고 힘도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